내 35년 이 가위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젠 내가 돌려받을 차례야. 35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지역 최고의 한복집을 만든 사람은 은수였지만 그 가게 어디에도 은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남편의 것이었고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과연 빈손으로 쫓겨난 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위 하나만 들고 나선 그녀가 35년의 서름을 어떻게 되갚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은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은수 힘내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위 끝에 핀 목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위는 내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평생 품어. 이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혼례 전날 밤 아버지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백동 가위를 은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손잡이는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했고 날은 오래된 달빛처럼 희고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죠? 은수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1989년 초겨울, 이은수는 재봉틀 한 대를 혼수로 들고 박치권의 집문을 넘었습니다. 23세 그녀는 뾰족한 볼에 수줍은 웃음을 달고 있었고 세상이 자신에게 적대적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수 목록이라고는 그 재봉틀과 작은 반지꼬리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백동 재단 가위가 전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초라한 혼수를 보며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손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유일한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치권 주단은 당시만 해도 읍내의 자그마한 한복 가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름한 점포 하나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박치권은 장사 수완 하나만으로 가게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에는 소질이 없었고 안목도 평범했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들쭉날쭉했고 옥자는 매일같이 아들을 붙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천의 이야기를 수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복집이 흔히 쓰는 기성 패턴을 그대로 베껴낼 때 은수는 손님의 체형과 피부빛,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살펴 선을 달리 그었습니다. 어깨가 좁은 손님에게는 진동을 살짝 내려 어깨를 넓어 보이게 했고 허리가 짧은 손님에게는 치마의 말기 위치를 미세하게 올려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천을 읽고 사람을 읽고 그 사람이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미리 그려내는 일종의 감각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다른 고장에서 버스를 타고 찾아왔고 환갑 잔치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치권 주단이라는 이름 앞에 어느 순간부터 지역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 그 수식어의 실체는
온전히 이은수의 두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철저히 박치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은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잠자리에 드는 밤 12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바늘에 찔린 흉터가 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짓고 그 손으로 시어머니의 세탁물을 개고 그 손으로 다음 날 납품할 저고리를 마쳤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통증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처음부터 은수를 마뜩잖게 여겼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날수록 옥자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기뻤지만 그 공이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것은 배가 아팠습니다. 옥자에게 이은수는 일 잘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불완전한 여자였습니다. 남들은 시집 온 지 1년도 안 돼 배가 볼록한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손님이 돌아간 텅 빈 가게에서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옥자의 말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아이 대신 천을 안았습니다. 옷 한 벌을 완성할 때마다 손님이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 뭉클한 것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보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잊기 위한 몰두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췄고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버텼습니다. 3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늦가을 저녁, 은수는 혼자 가게 불을 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새벽부터 완성한 홀레복 5벌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태어난 것들이었지만 어느 것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직 치권주단이라는 노란 태그만이 옷깃 안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은수는 문득 자신이 몇 년이나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뭔가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자부심인지 체념인지도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날 밤 박치권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을 앞질러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낯선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치권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코트 단추가 배 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치권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치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35년의 세월 위로 떨어졌을 때 은수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비서로 일하던 여자였고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치권은 그 사실들을 마치 거래 조건을 나열하듯 하나씩 꺼내 놓았고 그 목소리에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향한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눈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날 밤 내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자는 현관 앞에 내내 서 있다가 치권이 손짓하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의 집에서 은수가 35년을 살아온 그 공간에서 밤새 은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굳은 살이 배긴 손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그녀는 처음으로 이 손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집에 올 때 한 번도 초인종을 누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자는 은수를 일별하고는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준비를 해왔다는 듯이 아들이 이 집과 가게를 이어받아야 하고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은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오롯이 은수의 탓인 것처럼 말했고 새 사람이 나타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을 지탱해온 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옥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35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고 같은 밥상을 받았고 명절마다 절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치권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치권 주단의 수십 년치 장부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는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은수는 그것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숫자들이 절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35년간 함께 해온 가게의 실제 규모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처음부터 적자를 거듭해온 작은 영세 업체처럼 꾸며진 장부였습니다. 은수의 노동이 그 수십 년의 기술이 숫자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치권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사실상 자신 명의의 채무로 유지된 것이며 은수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없다고, 도장만 찍으면 조용히 끝낼 수 있다고. 그러나 치권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수는 35년 동안 매년의 원단 수급량과 납품처, 손님 명단과 수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로 기록해왔다는 것을, 그것은 치권도 옥자도 알지 못하는 은수만의 장부였습니다. 그 기록들은 작은 천주머니에 담겨 재봉틀 서랍 안 깊숙이 있었고 은수는 그 자리에서 치권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은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발이 이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치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고 실제와 다른 장부를 혼자 반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치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은수가 홀로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은수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쌀 때 치권은 집 안에 없었습니다. 그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은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마루 위를 울렸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은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이 그 집에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모든 것은 치권 주단의 것이었고 박씨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은수의 것은 낡은 반지꼬리와 오래된 실타래들, 그리고 손때가 묻은 패턴지 묶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백동 가위가 있었습니다. 재봉틀 서랍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은수는 서랍을 열고 가위를 꺼냈습니다. 손잡이를 손에 쥐는 순간 35년 전 아버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가위는 여전히 반들거렸고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이 은수는 이 가위를 35년 내내 자신의 손으로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 가위를 챙기는 것만으로 은수의 짐 싸기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겨두는 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그 가게에, 그 이름 아래에 자신이 쏟아부은 35년의 시간은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고 그 눈 위로 은수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누군가 지워버릴 수도 없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을 따라 은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월세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북향으로 나 있었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장판은 군데군데 들뜨고 벽지는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낯선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처음 짐을 풀던 날 방 안에 달랑 이불 한 채와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방에서 은수는 가위를 꺼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온 몸이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낮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뒤척였고 눈을 감으면 자다가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야 한다는 오래된 감각이 몸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을 배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수는 처음으로 혼자 문구점에 가서 두꺼운 모는 공책을 2권 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공책을 펼쳐 35년간 자신이 만들어온 패턴들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촘촘히 쌓여있던 수천 벌의 옷이 종이 위로 내려오는 작업이었습니다. 어깨선을 1.5cm 올렸을 때 체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정의 너비가 반 센티미터만 좁아져도 얼굴형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같은 색의 천이라도 식서 방향에 따라 빛이 얼마나 달리 반사되는지, 그런 것들을 은수는 수십 년간 몸으로 익혔지만 글로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문자와 숫자와 도식으로 옮기는 작업은 느렸고 때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벅찼습니다. 그러나 공책이 채워질수록 은수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신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재래시장 근처의 작은 수선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은수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손을 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수선 가게에서 받는 일감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지퍼를 갈거나 바짓단을 내리거나 단추를 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은수는 자신이 이 수준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날 즈음 공책 2권이 꽉 찼습니다. 은수는 공책 3권을 더 샀습니다. 패턴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복의 선에 현대적인 인체공학을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복의 곡선이 서양 재단법의 정밀함과 만나는 지점을 찾는 작업은 은수가 그때껏 해온 어떤 작업보다도 복잡하고 치밀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은수에게 그 시간은 누군가를 향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잡으면 흔들리지 않았고 공책을 채우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가위가 가장 추운 계절에 은수를 데워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K-글로벌의 김 회장을 찾아간 것은 공책이 5권째 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10년 전 치권 주단을 방문했다가 은수의 솜씨에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해외 전시 행사에 쓸 전통 의복 15벌을 주문했는데 은수가 납품한 옷들을 본 외국 바이어들이 하나같이 작가 이름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댔고 은수는 주방에서 손님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만든 손이 누구의 것인지를. 은수가 K-글로벌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권의 공책과 도면으로 가득 찬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을 여유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묻는 눈빛으로 은수를 훑어보았지만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은수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비서실을 거쳐 전달된 쪽지 한 장에 김 회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5분 안에 내려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서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 은수의 공책이 펼쳐졌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예의상 훑어볼 요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페이지를 앞으로 되돌리고 특정 도식 앞에서는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벨에 곡선을 수치화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신체 치수가 동일해도 연령과 자세 습관에 따라 곡선의 정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세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같은 원리를 현대 재킷의 소매산에 적용한 응용 도면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실제 적용 사례의 비교 스케치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보물입니다.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비서를 불러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글로벌은 당시 전통 복식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미감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K- 패션 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바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원단을 읽고 사람을 읽고 전통의 언어를 현대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은수가 있었습니다. 본사 수석 자문위원. 직함은 생경했지만 맡겨진 일의 성격은 은수가 35년간 해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수의 이름이 앞에 붙었습니다. 은수의 도면에 은수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은수의 판단이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구해졌습니다. 첫 출근일 아침, 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복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 안에 백동 가위를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가위가 이제 다른 무게로 손에 쥐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수가 사무실 층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은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의 굳은 살이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치권 주단의 균열은 은수가 떠난 지 석 달 만에 가시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완성된 옷의 솔기가 고르지 않거나 손님이 맞춤을 맡겼다가 체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옷을 받고 항의를 하는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치권은 직원들을 다그쳤고 직원들은 재봉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봉사를 뽑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은수가 치권 주단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치권은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은수는 단순히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품질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원단을 어떤 납품처에서 받아야 하는지, 손님의 어떤 말 뒤에 어떤 보정이 필요한지, 계절에 따라 안감의 두께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은수의 머릿속에, 은수의 손 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로 옮겨진 적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전수된 적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 기준은 오직 이은수라는 한 사람의 몸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명절마다
한복을 맞추던 집안에서 더 이상 예약을 하지 않았고 지역 웨딩홀과 맺어온 혼례복 납품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납품된 혼례복의 완성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고.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며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35년 동안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를 직시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치권은 인정 대신 도박을 택했습니다. K-글로벌이 대규모 전통 복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한복업체와 섬유 제조사가 하청 입찰에 뛰어들었고 치권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훨씬 큰 수주였지만 이 프로젝트 하나만 따내면 치권 주단의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치권은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1차 담보대출에 이어 2차 대출까지 끌었었습니다. 새 설비를 들이고 직원을 급하게 충원하고 실적이 없는 신규 거래처에서 원단을 대량으로 선구매했습니다. 가게 건물을 담보로 잡힌 금액이 불어났고 옥자는 그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치권이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반대할 것이 뻔했고 이번만큼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오기가 이성보다 앞섰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물량에 비해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치권이 제시한 납품 기한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치권은 듣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분위기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옥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치권에게 따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선구매한 원단은 창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늘었고 며칠 만에 얼굴이 눈에 띄게 꺼졌습니다. 그 무렵 옥자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은수는 K-글로벌 사무실 자료를 검토하다가 뒤늦게 잠자리에 든 참이었습니다. 진동으로 맞춰둔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은수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갈고 닦은 뻔뻔함이 그대로였습니다. 집안 행사에 음식을 좀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솜씨 좋은 사람이 해야 체면이 선다고, 일당은 주겠다고. 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밤의 빗소리는 고요했고 옥자의 목소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단칸방에서의 겨울이, 그리고 지금 이 새벽이 한꺼번에 은수의 가슴을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법적으로 큰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은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K-글로벌의 하청 실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치권 주단도 입찰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은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로부터 입찰업체 목록을 전달받는 순간 치권 주단이라는 이름을 보고 은수는 오래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수 자신에게도 낯설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저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지거나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단단해지는 데는 거창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은수는 지난 시간을 통해 알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공책을 채우고 수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월세 봉투를 챙겨 방을 나서고 또 돌아오는 그 반복의 나날들이 은수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바닥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 자체가 사람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치권 주단의 상황이 업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K-글로벌 하청 입찰에 뛰어든 것도 무리한 승부수라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 행사 자리는 체면을 차려야 하는 자리였고 옥자는 그 자리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일당을 주겠다는 말이 특히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이익이 가족 공동의 것이었고 은수의 노동은 그 틀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옥자가 이제 와서 일당을 제시했습니다. 은수를 처음부터 가족이 아닌 고용인으로 봐왔다는 것을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이 오히려 은수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K-글로벌 사내 법률 자문팀과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였지만 김 회장이 선뜻 지원해 주었습니다. 은수가 꺼내놓은 것은 수십 년간 자신이 직접 기록해온 수익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치권이 제출한 장부의 숫자와 실제 가게 운영 기록 사이의 간극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수선 가게에서 일하는 틈틈이 밤마다 단칸방 식탁에서 조각조각 맞추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법률 자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다고, 이혼 재산 분할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은수는 서류에 서명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가지 끝에 연두색 눈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빛이 유리창을 통해 서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수의 손이 천천히 서류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그 손이 이제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날 옥자의 휴대폰에 등기 우편 도착 알림이 떴습니다. 하청 실사 당일 아침 은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K-글로벌 입사 후 처음으로 맞춘 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이비 계열의 깊은 색이었고 소매 끝 처리와 어깨선이 은수가 직접 지시한 방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 입으며 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 머리칼도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기 전 은수는 서랍에서 백동 가위를 꺼내 손에 한 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가위가 필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K-글로벌 실사팀은 세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탔습니다. 은수는 선임 심사관으로 팀의 맨 앞에 섰습니다. 입찰업체 6곳을 순서대로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치권주단은 5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은수는 그 사실을 팀원 누구에게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곳의 업체를 돌며 은수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장의 청결 상태와 원단 보관 방식, 재봉사들의 숙련도와 공정 단계별 품질 관리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보는 것이 정밀했습니다. 특정 솔기 처리 방식을 보고 단번에 작업자의 경력을 짚어냈고 완성품 한 벌을 들어 안감의 식서 방향을 확인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은수의 속도에 어리둥절했지만 2-3곳을 돌고 나자 누구도 그 판단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5번째 방문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며 팀원 하나가 간판 이름을 읽었습니다. 치권주단.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은수가 내렸을 때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치권이 굳어버렸습니다. 치권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옥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의 등장에 작업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수는 그 어느 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조명 상태를 확인하고 원단 보관 선반을 점검하고 재봉사 옆에 서서 진행 중인 작업물의 봉제 상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5년을 일해온 공간이었지만 지금 은수의 눈은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처음 보듯 객관적으로 읽어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원단 보관 방식이 부적절했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고급 명주 원단이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 선반에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미세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납품 예정 완성품을 꺼내 확인하자 봉제선 간격이 불규칙했고 동정의 너비가 손님마다 달라야 하는데 같은 규격으로 일괄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자산 규모와 실제 운영 현황 사이에도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팀원들에게 확인 항목을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치권이 해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은수는 그 말을 끊지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류와 현장 상태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은 계약 파기 권고였습니다. 은수가 보고서에 서명하는 동안 치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을 몇 번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딱 한 번 치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승리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치권 주단의 부도는 K-글로벌 계약이 최종 파기된 뒤 2달 만에 났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끌어쓴 대출의 이자가 쌓였고 선구매한 원단을 소화할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거래처에서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고를 채운 재고는 매각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살림집이 넘어갔습니다. 옥자는 경매 공고를 받아들고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숫자로 환산되어 법원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살던 집, 시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 오래된 장롱과 가구들. 치권이 사업 명의로 모든 것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권의 새 가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던 무렵 세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함께 감당할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치권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명분도 붙잡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집에서 들린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혼자 남은 치권은 처음에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업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상황이 알려진 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문자로 짧은 위로를 보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가 잘 나갈 때 모여들던 사람들이 가게가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습니다. 치권은 그때 처음으로 이은수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진심으로 마주했습니다. 어느 집 딸의 홀레복을 만들 때는 그 딸의 어머니와 함께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들었고 환갑 한복을 맞추러 온 어른에게는 좋아하는 색을 물으며 옷 한 벌에 그 사람의 삶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치권 주단이 35년간 쌓아온 신뢰였고 그 신뢰는 박치권이 아니라 이은수에게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이은수는 대한민국 복식 명장 추대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식 명장은 전통 복식 분야의 탁월한 기술과 공헌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칭호였습니다. 추대 심사는 기술 심사와 현장 평가, 그리고 학술 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은수가 K-글로벌에 제출한 도면과 연구 자료들이 이미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었고 김 회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심사 날 은수는 백동 가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원단을 재단하고 패턴을 정리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해온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위가 원단 위를 지날 때 나는 소리가 고요한 심사장에 울렸고 심사위원 중 가장 연장자였던 위원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된 것을 아는 사람이 오래된 것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추대 결과가 통보된 날 은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칸방 시절부터 다니던 국밥집에서 뚝배기 하나를 앞에 놓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장 취임식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초대 손님 목록에는 문학의 인사와 업계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당 밖에는 취재 차량이 늘어섰고 입구에는
붉은 목련이 화병에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었고 행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수는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동 가위가 있었습니다. 딱히 쓸 일이 있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을 손에 쥐고 이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가위의 무게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내려앉았고 은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취임식 1시간 전 행사장 밖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치권이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옥자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입구가 아니라 주차장 쪽 구석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고 경비 직원에게 은수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분노이든 연민이든 혹은 통쾌함이든.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35년의 전반부가 이미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수는 경비 직원에게 전할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수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강당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은수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은수는 자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이 추대 이유를 낭독하는 동안 은수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지만 맨 앞줄에 김 회장이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K-글로벌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몇몇은 이미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은수의 도면으로 처음 작업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은수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짧았지만 그 짧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손이 기억해온 것을 가장 짧은 언어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은수는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저녁의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주차장 쪽을 향해 시선이 갔습니다. 치권과 옥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람에 굴러온 꽃잎 몇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꽃잎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걸었습니다. 뒤가 아니라 앞으로, 조명이 꺼진 무대가 아니라 이제 막 열리는 길 위로, 봄 저녁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은수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 빛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 손이 가장 가벼운 동시에 가장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백동 가위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녀의 곁에.